삶의 권태로움. 안톤 체홉. 육군 대령의 아내인 안나 미하일로브나 레베제바의 외동딸이 사망했다. 홍기가 다 찬 처녀였다. 그런데 이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다. 신의 강림에 몹시 놀란 노부인은 자신의 과거들도 모두 송두리째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엔 전혀 다른 삶이, 이전의 삶과는 거의 관련 없는 삶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폰 마을, 영국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폰 마을에 1000루블을 보냈고 교회의 묘지에는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은덩어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기부해버렸다. 얼마 후에는 금년을 시작하더니 육식을 금하겠다는 서약을 해버렸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에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죽음과 노쇠에 대한 감각만이 계속해서 또렷해지고 날카로워졌다. 당시에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도심지에 있는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아무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외곽의 저택으로 옮겨갈 채비를 서둘렀다. 한번 사람의 의식 속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은 기부금으로도 금식을 해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떠돌이 생활로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안나 미하일로브나에겐 행운이 따랐다. 그녀가 살게 될 마을 제니노에 도착한 순간 운명이 그녀를 오랫동안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과 늙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도착한 날 요리사인 마르틴이 자기 다리에다 끓는 물을 쏟았고 사람들은 동네 의사를 찾으러 급히 달려갔으나 의사를 찾아 데려오지 못했다. 당시에 예민하고 결벽했던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손수 마르틴의 상처를 씻긴 후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요리사의 침대 옆에서 돌보며 밤을 새웠는데 이런 그녀의 간호덕택에 마르틴은 신음소리를 멈추고 잠이 들었다. 나중에 가서야 그녀가 털어놓기를 그때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 버떡 떠올랐다는 것이다. 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마치 그녀의 눈앞에 놓인 듯이 분명해졌다고 한다. 촉촉하게 젖은 눈가에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는 잠이 든 마르틴의 이마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레베제바 부인은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혐오감 이외에는 달리 떠올리지 못하는 타락하고 죄 많은 삶의 나날들을 속죄하듯이 그녀는 말없이 수많은 치료를 하고 다녔다. 그 밖에도 그녀의 정부 중에는 그녀에게 의술을 가르쳐준 의사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다른 것들도 지금의 그녀에게 적절한 시기에 나름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종합의약품이든 약상자와 몇 권의 책들 그리고 신문 의사를 보내달라고 주문하고는 주저없이 의료활동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제니노의 주민들만 치료를 했으나 나중에는 그녀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부근의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모님, 생각 좀 해봐요. 그녀는 그곳에 온 지 3개월쯤 지난 후에 사제 부인에게 이렇게 자랑했다. 어제는 환자 16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두 20명이나 왔네요. 내가 그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다리가 다 후들거렸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아편이 벌써 다 바닥에 나버렸다고. 글쎄, 구리인노 마을은 예가데린부르크 위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이라고 하네요. 구리인노 마을에서는 이 질병이 돈다더군요. 매일 아침 그녀는 눈을 뜨면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들부터 머리에 떠올렸고 그러면 그녀의 가슴은 기분 좋은 청량감으로 가득 차오르곤 했다. 옷을 입고서 재빠르게 차를 들이키고 나면 그녀의 진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진찰 수속을 진행하고 있노라면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먼저 천천히 마치 그 만족감이 더 지속되길 바라듯이 천천히 환자 명단을 작성했고 그 다음엔 차례로 환자들을 호명했다. 환자를 치료하기가 더 힘이 들수록 그 질병이 더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울수록 그녀는 이런 노동이 달콤하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스스로의 결벽증을 억제하고 있으며 정신을 집중한 채 환자의 고름이 가득한 상처들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만큼 그녀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질을 남에게 강요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일때면 마치 상처들의 기괴함과 악취에 도취된 듯 어떤 숨가쁜 냉소주의에 빠진 적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기 환자들을 숭배하듯이 대했고 감각적으로 환자들이 그녀의 구원자라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녀는 이성적이었기에 환자들을 볼 때면 각자 독립된 존재나 사람이 아닌 좀 더 추상적인 어떤 것, 바로 민중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환자들을 대할 때면 특별히 상냥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자신이 실수라도 할라치면 얼굴을 붉혔으며 진찰을 할 때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곤 했다.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진찰이 끝날 때면 그녀는 지치고 긴장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몸이 아파왔지만 그대로 독서에 서둘러 몰두하곤 했다. 그녀가 읽는 것은 의학 서적들이나 또는 자신의 감정에 가장 근접한 그런 국내 작가들의 이야기였다. 새 삶을 시작한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넘치는 생기와 만족감을 느꼈으며 거의 행복하기까지 했다. 그토록 충만한 삶은 그녀가 원래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고명이라도 언뜻이 꼭 행복이 완성될 것처럼 상황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갔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게 훨씬 많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남편과 화해를 하게 된 것이다. 17년 전 그녀는 딸을 낳고 나서 곧 남편인 아르카디 페트로비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와 이혼했다. 그 후로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남부 지역의 어딘가에서 포병 중대의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따금 1년에 2번 정도 딸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딸아이는 그 편지를 엄마에게 숨기려고 애썼다. 딸아이가 죽은 후에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전 남편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노인처럼 쇠약해진 필체로 그녀에게 편지를 써보냈던 것이다. 단 하나뿐인 외동딸의 죽음은 그를 삶에 메어두던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는 이제 늙고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갈망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공포스럽기도 하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역겨운 나머지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포병 중대를 임기하고 나서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멀리 떠날 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노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편지의 끝부분에서는 전 아내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이다. 그 이후 두 노인 사이에서 정성이 담긴 열렬한 편지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이후의 편지들은 모두 하나같이 칙칙하고 눈물에 젖어 있었으며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령의 기분을 언짢게 만든 것들이 비단 딸아이의 죽음이나 한결같이 시달려온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사체에 손을 대었으며 군 수뇌부들 그리고 장교들과 돌아가며 다투었고 담당 포병 중대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태만하게 방치해두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부부간의 편지 왕래는 그 2년 동안 계속되었다. 편지 왕래가 끝난 것은 노인이 퇴역하고 나서 전 아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왔을 때였다. 아내의 저택이 높게 쌓인 눈더미에 파묻힌 채 모습을 감추고 있고 유리 같은 하늘빛 대기 속에서 쩍쩍 갈라지는 영하의 얼음소리가 들려오는 숨죽인 정적이 내리누르던 2월의 정오에 그는 도착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그가 썰매에서 내리는 것을 창문 너머로 내다보면서도 자신의 전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체구가 작고 등이 굽은 할아버지였고 그것도 노쇠한 나머지 긴장감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눈에 띄었던 것은 긴 목에 새겨진 늙은 주름살과 완고하게 꺾인 무릎이 나온 가느다란 다리였는데 그것은 꼭 의족한 다리를 연상시켰다. 그는 마부에게 계산을 치를 때 무슨 말인가를 하면서 오랫동안 따짐의 실갱이를 벌였고 결국에는 화가 난 듯이 침을 뱉었다. 자네랑은 더 이상 말하기도 싫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노인들 말투에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팁을 달라니 속이 시커멓구만. 무엇이든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런.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현관으로 들어온 그에게서 영하의 추위에도 혈기가 돌지 않는 누리끼리한 얼굴과 툭 붉어진 단추구멍 같은 눈 그리고 하얗게 센 털이 붉은색과 섞여있는 성긴 수염을 보았다.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한 팔로 아내를 안았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서로를 마주 바라본 노인들은 무언가에 놀라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꼭 자신의 주름살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때맞춰 잘 오셨네요.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지금 막 식탁을 차리는 참인데
먼 길 오느라 배고팠겠어요?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전체를 먹는 내내 말이 없었다.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어 무슨 메모를 들여다보았고 아내는 정성을 들여 샐러드를 준비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이야기할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도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딸아이에 대한 회상이 살을 에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과 눈물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과거사를 들춰내봐야 식초를 담아놓은 바닥 깊은 오크 통처럼 어둡고 후덥지근한 냄새밖에는 풍기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당신 고기를 먹지 않는군. 아르카디 페트로비치가 눈치채고 말했다. 네, 육식을 금하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대체 왜? 그게 건강을 해치진 않을 텐데. 화학적 구성으로 보자면 생선을 비롯한 사순절 음식 모두 육류와 하 등 다를 바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노인은 생각했다. 예를 들어 이 오이도 어린 병아리랑 똑같은 부정한 음식이란 말이지. 다르지요. 내가 오이를 먹는 건 그건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보, 그건 외형적인 착각이요. 당신이 오이를 먹으면 거기에 있는 많은 적청류 벌레들도 함께 먹는 것인데 그래, 그럼 오이 자체는 죽은 것이란 말이요? 초목도 분명 똑같은 유기체인 것을. 그럼 물고기는? 뭐 하자고 내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며 곧바로 오늘날 화학이 이루어낸 성과들에 대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기적이란 말이오. 그가 빵을 씹으며 힘주어 말했다. 이젠 곧 우유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거요. 어쩌면 육류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될지 모르지. 그래요. 1000년 후에는 각 가정에 부엌 대신 화학 연구실이 들어서게 될걸. 거기선 비싼 가스를 전혀 쓰지 않고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모두 요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원하는 건 무엇든 말이지. 안나 미하일로보나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의 조그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노인이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그렇다는 걸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순절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론에 흥미를 느꼈다. 당신은 장군으로 퇴역했나요? 그가 문득 말을 멈추고 코를 풀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물어보았다. 그렇지, 장군으로. 각하라고 불렀으니까. 장군은 식사 내내 말을 하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짓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은 과거의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젊은 시절에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의 수다 때문에 노부인은 골치가 아파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그는 자기 방으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했다. 오후의 티타임 전 노부인이 그의 방에 찾아갔을 때 그는 누워 있었다. 그는 이불을 덮은 몸을 꼬은 상태로 눈은 천장을 향해 부릅뜬 채 한숨을 간헐적으로 내쉬고 있었다. 왜 그래요, 아르카디?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윤기 없이 축 늘어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무서워졌다. 별일 아니요. 그가 내뱉듯 말했다. 류마티즘이요. 대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도와줄 수 없어. 류마티즘이라면 요오드를 바른 다음에 살리실산 나트리움이 흡수되도록 하면 살리실산 나트리움은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해열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급성 류마티즘성 열병 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살리실산 나트리움이 흡수되도록 하면 그건 다 헛소리요. 8년 동안 치료를 받았었지. 그런 식으로 발 좀 구르지 말아요. 장군은 늙은 한이에게 돌연 소리를 지르고 아기에 찬 두 눈을 부릅떴다. 꼭 말처럼 발을 구르는구먼. 안나 미하일로브나와 하녀는 애저녁에 그런 습관을 버린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했다. 장군은 곤혹스러워하는 그들의 표정을 눈치채곤 얼굴을 찌푸리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내가 당신에게 경고할 게 있는데 말이요. 아니우타. 그가 신음하며 말했다. 내 성질머리가 지랄 맞은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가니 불평만 너는구려. 그럼 성질을 고쳐야죠.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한숨을 지었다. 고쳐야죠 라고 말하기는 쉽지. 고쳐야죠. 병나지 않게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래.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고쳐야죠 라는 말을 안 들어먹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말하기도 힘들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나가고 몇 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아르카디 페트로비치는 점점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는 이곳에 익숙해졌고 이곳 사람들은 그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에 그는 집안에 처박혀 두문불출하였음에도 고리타분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의 무엇 같은 성격은 제니노 마을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 통상 그는 매우 일찍 새벽 4시가 되면 잠에서 깼다. 그의 하루는 귀청이 울리는 노인성 해소기침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기침 소리는 안나 미하일로브나를 비롯해서 모든 하인들을 깨우곤 했다. 그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어떻게든 보내길 원해서 그의 다리에 류마티즘이 발병하지 않는 날이면 그는 온 방을 어슬렁거리며 온갖 곳에서 눈에 띄는 문제들을 터집 잡았다. 하인과 하녀의 태평무사함과 크게 울리는 발소리, 수탈들이 우는 소리와 부엌의 연기,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을 긁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평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하인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매번 욕설을 내뱉고 나선 스스로 머리를 움켜쥐고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여, 무슨 놈의 성질이 있다윈지요. 이 지랄맞은 성질머리를. 점심때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군사개혁과 위생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들이 단지 죽은 딸애나 과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그런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아직도 부부는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어색해했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서 방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벽난로 뒤에서 귀뚜라미가 침울하게 울어댈 때면 그 어색함은 사라졌다. 이때 나란히 앉아서 서로 말없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흡사 이 한상의 부부가 소리내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의 마음이 소곤거리는 시간처럼 보였다. 이 순간에는 남은 삶의 온기들이 이들에게 내려앉았고 그들은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노인은 다시 잔소리를 넣어놓거나 문제점들에 대해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 안나는 그를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으나 그는 바로 첫 번째 진찰에서 하품을 하더니 늘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 독서를 해보라고 권했지만 그것도 말짱 헛것이었다. 그동안 업무 중에만 짬짬이 책을 읽어 버릇하던 그가 독서를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해낼 리가 없었다. 그가 지쳐서 안경을 벗어 내려놓게 하는 데는 불과 5, 6페이지 정도의 독서량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봄이 찾아오자 장군은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 푸릇푸릇하게 다져진 오솔길들이 저택에서 목초지와 마을 쪽으로 격가지를 치며 뻗어나가고 창문 앞에 솟아있는 나무들 위로 새들이 오손도손 붙어있는 때였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그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휴일에만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찾았다. 신앙에 대한 이런 열성이 시작된 것은 노인이 아내 몰래 딸에게 바치는 추도식을 마친 뒤부터였다. 추도식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린 채 눈물을 쏟았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열성적인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 같은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승에 몸을 맡기고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떠올렸으며 성상화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시로적가, 사랑하는 내 새끼, 우리 천사. 그건 노인의 슬픔이 만들어낸 발작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내부에서 반향과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는 이끌리듯 교회에 갔으며 또 다음 날도 나갔다. 그가 교회에서 나올 때면 생기 넘치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으며 미소까지 피어올랐다. 식사를 할 때는 거치지 않는 수다의 주제가 이미 종교와 신학적인 논제들로 옮겨가 있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그의 방에 들어가면 복음서를 훑어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적도 수차례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언젠가 류머티즘이 한 주일 내내 지속될 만큼 심하게 발병한 이후로는 그는 아예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단념해버렸다. 무슨 일인지 아침 예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모임이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대체 어떻게 사교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그는 투덜대기 시작했다. 내가 한번 이웃집들을 방문해 봐야겠어.
이 방문이 멍청한 짓거리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세상 법을 따라야겠지. 안나 미하일로보나는 말을 타고 다녀오라고 권했다. 그는 이웃들을 방문하고 왔으나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았다. 대신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가 마을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농부들에게 시비 거는 것으로 충족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식당의 창문을 열어두고 그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앞에는 라일락과 구즈베리 관목들이 있었고 그 주위를 따라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곳의 벤치에는 치료받으려고 안나를 찾아온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오랫동안 실눈을 뜬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선 터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 농부나리들은 민중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로구먼. 저것들은 병을 고치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비열한 성질들이나 고치려 어디로든 꺼져버리는 게 나을걸?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자신들의 환자들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대해왔는데 늙은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차를 따르다 말고 의안이 벙벙해 바라보았다. 남편 레베제프의 집에서 존중과 따뜻한 동정밖에 본 일이 없던 환자들도 놀라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렇고 말고 농부 나리들, 장군이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날 놀라게 했네. 무척 놀라게 했지. 아니 그래 저게 인간 종자 같소? 이렇게 남편이 말하며 안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지방자치회가 저들에게 파종용 귀리를 대여해 줬는데 아 글쎄 저 녀석들은 귀리를 넙죽 받아서는 그걸 술 마시는 데 써버린 거야. 한두 톨도 아니야. 몽땅 그랬다잖아. 술집 주인들이 귀리를 담아놓을 곳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그게 잘한 짓인가? 장군이 사내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잘한 짓이냐고. 아르카디 그만해요. 안나 미하일로보나가 딱 부러지게 속삭이며 말했다. 댁들은 자치회가 그 귀리를 공짜로 얻은 줄 알지? 여러분은 만약 댁들이 자기 재산도 남의 재산도 게다가 공동재산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대체 자네들은 뭐하는 작자들인가? 귀리는 술로 바꾸어 마셔버리고 숲을 베어서는 또 술로 마셔버리고 댁들은 죄다 털어 먹어버리니 내 아내는 댁들을 간호해 주는데도 댁들은 그 집 담장을 뜯어가질 않나. 이게 잘하는 짓이냐고. 적당히 하세요. 장군의 아내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남편은 불평을 계속했다. 자네들을 쳐다보기도 민망하네. 저기 자네 붉은 머리 양반 치료받으러 왔겠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집에선 다리를 씻을 생각도 안 하지. 묻어있는 지느러기 손 한마디는 되겠구만. 후레자식 같은 녀석. 여기서 소독해 주길 바라고 있나? 우리 명심해야 한단 말이오. 저것들은 그런 농부들이라고. 게다가 저것들은 자기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처의 목공장인 무슨 표도르인가 하는 녀석에게 사제가 주례를 서준 일이 있었지. 그 목공장에는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어. 가난이 뭔지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지. 뭐 그건 그렇다 쳐. 사제는 말없이 표도르에게 책이 꽂혀있는 책장을 가르쳤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녀석은 그걸 노리고 5번은 사제한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 이런 녀석이 인간이야? 사제에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제는 그렇잖아도 돈이 많습죠.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군은 분기탱천하여 창문 밖으로 몸을 휙 내밀었다. 자네가 정말 사제 주머니를 뒤져봤나? 사제가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은 그 노동을 둥쳐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신이 공짜로 줄 게 없다면 그럼 공짜로 받지도 말아야지. 자네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꼴사나운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안 가나 보지? 장군은 안나 미하일로보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당신이 녀석들의 배에도 가보고 모임에도 가서 보면 좋을 텐데 완전 날강도들이야. 장군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진찰이 시작될 때까지도 그랬다. 그래서 그는 오는 환자들마다 터집을 잡았고 놀리듯이 흉내를 냈으며 농부들의 모든 발병은 과음과 방탕함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완전 삐쩍 말랐구먼. 그는 한 환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왜 그런지 알아? 먹을 걸 안 먹었어야 죄다 술로 마셔버렸으니 자네도 자치회에서 빌린 돈을 술 마시는 데 써버렸지? 그건 그런데요. 환자는 한숨을 지었다. 옛날 나으리들이 계실 때가 훨씬 나았어요. 허튼 소리, 거짓말이나 하는 주제에 장군이 우라통을 터뜨렸다. 어디서 말을 돌려대나? 동정이라도 얻어내자는 거야?
다음 날도 장군은 창가에 앉아서 환자들을 들볶아대었다. 이 일은 그의 마음을 몹시 속상하게 한 나머지 이제 그는 매일같이 창가에 앉아 있기 시작했다. 안나 미하일로보나는 남편이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창고로 옮겨서 환자들을 진찰하기 시작했지만 장군은 그 창고까지 찾아냈다. 노 부인은 이런 시련을 자기 몸을 낮추며 견뎌내면서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다만 얼굴을 붉히거나 죄 없이 욕먹은 환자에게 돈을 쥐어줄 뿐이었다. 장군이 특히 안 입고 온 태도로 대하던 환자들이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이었다. 장군이 환자들에 대해 무슨 말인가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며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당신한테 부탁하는데 내 환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좋겠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어디라도 쏘아내야겠으면 그럼 나한테 욕을 하세요. 대신 환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겼다고요? 오호, 끊겼군. 장군이 생글거렸다. 모욕을 느꼈나 보군. 주피터 신이여, 댁은 화가 났겠지만 결국엔 댁이 틀렸단 말이요. 허허, 이건 말이요 아니었다. 녀석들이 발길을 끄는 건 잘한 것이야. 난 속이 다 후련하군. 당신의 치료는 효과가 없었을 거요. 독이나 되었는지 모르지. 지방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으면 모를까. 과학적 규범들에 따라서 말이지. 그들이 당신을 찾아오면 어떤 질병이든 소다와 피마자 기름 그런 걸로 치료를 받았으니 큰 복이 되고 말고. 안나 미하일로보나는 노인을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돌연 하얗게 질렸다. 당연한 거지만 장군이 수다를 이어갔다. 의학에는 무엇보다 지식이 필요한 거요. 그 다음에 희생이 요구되고 지식이 없다면 협잡에 불과하단 말이야. 당신이 법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자면 당신은 무조건 환자를 의사에게 쫓아버리는 것이 직접 치료해 주는 것보다 환자에게 훨씬 덕이 될 거요. 장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만약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을 대로 해요. 난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 서로 그런다 해도 솔직히 말해 그들을 대할 때 정직한 것이 낫지 침묵하고 숭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말이요.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사람이었지. 그렇다고 의자들을 박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러시아 민중 역시 위대한 민중이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전에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농부들은 꼭 당신이나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똑같은 결점을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돼. 돌봐줘서는 안 돼. 그들에겐 교육이 필요해. 똑바로 잡아주면서 사상을 불어넣어줘야 한단 말이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장군의 아내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건데? 배울 것 많아요. 하다못해 말이에요.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을 배울 수도 있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 당신 뭐라 했지?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이라고? 장군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고 식탁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일을 해보지 않았단 거야? 그의 얼굴은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다. 그렇다 해도 난 지식계급이라고. 저런 농부들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난 이래봬도 지식계급이라고. 노인은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고 그의 얼굴엔 아이처럼 변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내 손을 통해 천여 명의 장병들이 거쳐가서 전장에서 몸을 다 버렸고 평생 동안 류머티즘에 꽉 붙잡혀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진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아니면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민중들 틈바구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괴로워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난 내 친딸을 잃었어. 이 연병할 노년을 삶과 이어주던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래도 난 고통스러워한 적이 없어. 돌연 떠오른 딸아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노인들은 눈물이 터져 나왔고 냅킨으로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나? 장군은 눈물을 참지 않고 내버려둔 채 흐느꼈다. 저들한테는 삶의 목적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하나 같은 의문들, 그런 의문들과 두려움이 있어. 우리가 왜 괴로워하냐고? 두 노인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함께 2시간가량을 눈물로 보냈다. 이 순간이 지나고서는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거나 딸아이에 대해서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위태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 저녁에 그들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노인은 쉼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잘 수가 없었다. 주여, 이놈의 성질머리를. 그가 말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당신에게 하고 있지? 그건 다 환상에 지나지 않은 것을. 인간은 특히 노년에 있어서는 환상에 의지해 사는 게 자연스러운가 봐. 내 잡슬이 당신의 마지막 즐거움마저 빼앗는 것 같구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농부들을 치료하며 또 육류는 입에 대지 않고 살 줄로 알겠지? 그런데 내 혀가 멋대로 지랄을 부렸어. 환상이 없으면 안 돼. 가끔은 국가가 통째로 환상에 젖어 살기도 한단 말이야. 아무리 유명한 작가들이라도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도 환상 없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작가만 해도 민중에 대해 7권이나 책을 써냈지 않소? 1시간이 지나다 장군은 몸을 뒤척였고 이렇게 말했다. 대체 인간은 왜 노인이 됐어야 자기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반성하는 걸까? 왜 젊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노인이란 건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참기 힘든 것인데. 그렇지. 젊을 때의 삶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흘러가 버리지. 그리고 겨우 의식의 흔적을 남기고서는 노년에 들었어야 조그마한 감각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머리에 박혀서 수많은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노인 부부는 늦게야 잠들었으나 일찍 일어났다.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의료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는 보통 짧은 시간 동안만 불편하게 잠을 자곤 했다. 그들에게는 어째서인지 삶이 곱절로 길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지새우곤 했고 낮이면 할 일 없이 방들을 돌아다니거나 정운을 배회하며 서로를 의심스러운 듯 엿보곤 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노인 부부의 앞에 또 하나의 환상이 펼쳐졌다. 어느 날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남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흥미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대마 기름으로 조리한 으깬 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온갖 실핏줄이 꿈틀거렸고 입가의 언저리에는 군침이 고여 있었다. 같이 들어요, 아뉴타. 그가 권했다. 맛이 끝내주는데.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미심쩍은 듯이 무를 시식해보고 나서 먹기 시작했다. 곧 그녀의 얼굴에도 식탐으로 가득 찬 표정이 역력해졌다. 당신이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무엇이냐? 장군이 바로 그날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다. 유대인 녀석들이 이걸 할 줄 안다면 좋을 텐데 알이 꽉 찬 수카, 수카는 꼬치 구이를 닮은 담수어입니다. 알이 꽉 찬 수카의 배를 째고 그 안에 든 알을 꺼내는 거야. 그리고서 말이지 대파를 넣고 꼬치 고기를 닮은 담수어의 신선한 알을. 그게 뭐 대수라고. 수카는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장군은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고 요리사를 깨우고선 수카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갑자기 발리크를 먹고 싶어 했다. 그러자 마르틴은 또 그것을 구하러 시내로 뛰어가야만 했다. 아, 노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에게 가는 김에 박하 과자도 사오라고 말한다는 걸 깜빡 잊었네. 무언가 단 것이 땡겼는데. 노인들은 식도락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주방에 눌러앉아 살며 앞다투어 요리들을 고안해냈다. 장군은 머리를 쥐어 짜냈고 직접 요리를 해야만 했던 병령에서의 독신 생활을 머리에 떠올리며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요리들 중에는 두 사람의 마음에 쏙 들었던 요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쌀과 갈아낸 치즈, 계란 그리고 익힌 고기의 즙으로 만든 요리로서 다량의 후추와 월계수 잎이 들어간 것이었다. 자극적인 요리로 마지막 환상은 막을 내렸다. 요리는 두 사람의 삶에 있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분명히 비가 올 모양이야. 어느 9월의 밤에 장군은 발작을 일으키며 말했다. 오늘 쌀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었는데 뱃속이 더부룩하군. 장군의 부인은 침대에 몸을 뻗고 드러누워 힘겹게 숨을 핥아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게다가 남편처럼 그녀도 명치 끝이 쑤셔왔다. 또 시작이라곤 연병할. 다리가 저려오는데. 노인은 투덜거렸다. 발꿈치부터 무릎까지 이상스럽게 뭔가 건질거리는 거야. 아프기도 하고 또 가렵기까지 해. 이런 제기랄. 그건 둘째치고 내가 당신 잠을 방해하고 있구먼. 미안해요. 침묵 속에서 1시간이 넘게 흘러가고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점차 시시각각 명치를 짓누르는 고통에 익숙해가면서 아픔을 잊어갔다. 남편은 침대 위에서 무릎 위에 고개를 얹어놓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종아리를 긁기 시작했다. 가려움이 못 견디게 심해질수록 그는 손톱을 열심히 움직거렸다. 불행한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내려와 쩔뚝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 너머에는 또렷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가을의 냉기가 시들어버린 자연을 점차 옥죄이고 있었다. 잿빛의 싸늘한 안개가 죽어버린 풀들을 덮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얼어붙은 숲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노란 잎사귀들이 바르르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군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얹었다. 아니우타, 그가 그녀를 불렀다. 잠이 얕은 노부인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다. 아니우타,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노인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당신 잠들지 않았지? 내가 생각한 건데 노년을 함께 보낼 만한 것으로 가장 마땅한 건 자식들인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만일 자식이 없다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른 것을 해야만 한다고 봐. 노년에 작가가 되는 것도 좋겠지? 화가나 학자도 좋겠어. 말하기를 글래드스톤은 영국의 수상이다. 작가입니다. 글래드스톤은 할 일이 없을 때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았다고 했어. 그리고 거기에 푹 빠졌던 거야. 말년에 말이지. 그가 수상직을 사임을 하게 되더라도 그는 무언가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을 거야. 신비주의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지. 아니면 노인은 다리를 조금 긁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런 경우도 있어. 노인들이 어린 시절에 빠지는 거야. 그거 있잖아. 어린 묘목을 심는다거나 훈장을 달고 다닌다든지 강신술을 시도해 본다든지 그런 거 해보고 싶었던 때로 돌아가서 말이야. 노 부인의 역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은 몸을 일으키고서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냉기는 무표정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안개는 벌써 숲까지 기어올라서 나무 줄기들을 휘덮고 있었다. 봄이 오려면 몇 달이나 더 있어야 하나? 노인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생각했다. 10월, 11월, 12월, 6달이나? 그리고 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6달이 마치 그의 노년처럼 무한히 길고도 긴 시간처럼 여겨졌다. 그는 잠시 절뚝거리며 방을 돌아다니다가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니우타, 그가 아내를 불렀다. 왜요? 당신 의료 상자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소? 아니, 그건 왜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리에 요오드를 좀 바를까 하고.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아니우타, 노인이 아내를 깨웠다. 왜 그래요? 약병들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 네, 붙어 있어요. 장군은 천천히 촛불을 켜고서는 밖으로 나갔다. 몽롱한 의식 중에서도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오랫동안 맨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소리와 작은 병들이 부딪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는 돌아왔고 끌끌거리고 나서는 자리에 누웠다. 아침에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죽은 것인지 의료 상자에 손을 댄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에겐 이 죽음의 원인을 찾을 만한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허겁지겁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부와 금식, 서약들과 순례를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수도원으로 가자.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늙은 하녀를 꼭 안고서 속삭였다. 수도원으로 가자고.